12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집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조금 전 오후 3시 이를 결정할 법원의 두 번째 신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뿐 아니고 징계 자체의 타당성까지 판단할 분위기여서 집행정지 사건이 곧 본안 소송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논리 싸움도 팽팽했는데요. 법원은 오늘 내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반장,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가혹하다,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이 법원을 성토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재판부 판단에 예단과 편견이 작용했다면서 사법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들으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요, 재판 끝나고 바로 또 항소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류 반장, 정부가 오늘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표했죠. 네, 화이자와 1,000만 명분 그리고 얀센 측과 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네. 정세균 총리는 백신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류 반장이 저와의 응답에서 그때 답변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정부가 화이자와 얀센 백신 1,600만 명분 계약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얀센은 내년 2분기, 또 화이자는 내년 3분기에 들어오는데 정부는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죠. 코로나 관련 속보를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코로나 발제를 하면서 힘들고 우울한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후라 그럴까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었죠. 여기서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얀센 백신은 기존에 말했던 400만 명분보다 200만 명분을 더 늘려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합치면 2,600만 명분입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얀센은 2분기, 화이자는 3분기에 접종을 하고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12월 전까지는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접종을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누군지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는 충분한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백신만큼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내년 중반에나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었죠. 이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FDA 승인이 없어도 우리 식약처 승인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시기를 내년 2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m delighted to be able to tell you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developed here in the UK, has submitted its full data package to the MHRA for approval. This is the next step towards a decision on the deployment of the vaccine,
which is already being manufactured, including here in the UK. 네, 하지만 아직 모더나 백신과 그리고 또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총 2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더나와는 1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코백스 퍼실리티와 관련해서는 협상 내용을 12월 말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확보된 물량 4,600만 명분은 국민의 60에서 7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추가 확보도 필요해 보이죠. 정치권에서는 백신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백신을 만들지 않는 아랍 국가도 접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 수가 18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 있습니다.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코로나 백신은 개발한 지 1년도 안 된 긴급 사용 승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접종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야당의 도가 넘는 백신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정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비난, 코로나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과 견해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백신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985명입니다.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되죠. 규정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원칙은 이겁니다. 일상적인 사적 모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 모임도 5명 이상은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혹시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대학가 등 번화가 11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여부와 전자출입 명부 설치 운영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에 관련되어져서 특별 점검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까지 주요 관광지도 폐쇄가 됐죠. 숙소 예약도 50% 이하로 제한이 돼서 어렵습니다. 해돋이로 유명한 정동진이 있는 강릉시는 아예 강릉에 오지 말라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정동진과 경포대 같은 주요 관광지는 폴리스 라인을 쳐서 폐쇄한다고 합니다. 해넘이 해맞이 시간인 31일 3시부터 1일 3시까지 식당은 모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사우나나 찜질방도 5일 동안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일주일 이후에 거의 동시에 수많은 이제 인근 식당을 찾아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수도권을 비롯한 이제 전국에서 온 집안들이 감염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접촉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안 되겠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기분을 좀 내려고 저도 루돌프 머리띠 한번 써봤습니다. 유 반장이 보여드리는 인기 동영상 보여드리는 코너 유튜브 갑니다. 클릭해볼까요? 네, 산타가 어젯밤 핀란드 산타 마을을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눈이 쌓인 마을에 덩그러니 있는 산타의 집. 썰매를 타고 온 산타가 혼자서 집으로 들어가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산타의 출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떠들썩한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만 중계가 됐는데요. 요정 단 4명만 노래를 부르면서 산타가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산타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 have all lived through really different and difficult times. Now is the time to relax and to spend Christmas with your loved ones. But it's also worth remembering friends and relatives or even acquaintances who can be connected in a variety of new different ways. 네, 산타는 많은 어린이들이 장난감과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써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소원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단란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얀센 화이자 백신 1,600만 명분 계약. 오늘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네, 유반장이 루돌프 발음이 안 되냐? 루돌프 머리띠가 잘 어울리네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요즘도 이제 회자되는 그 빨간색 산타 옷을 입어가지고 교주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같이는 안 입으려고. 빨간 코 하기로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거 올해는 좀 넘어갑시다. 내년에 우리 분위기 좋아지면요 다시 좀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00명을 넘진 않았지만 거의 뭐 1,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어제부터는 수도권, 오늘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죠. 아까 유 반장이 이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 확진 사례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이명박 씨 사저 경호원들이 뭐 집단 감염이 됐다고요? 네, 서울 논현동 사저 경호를 담당하는 이 방호요원 1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22일에 최초 확진자 발생이 확인이 됐고 추가 검사를 해서 이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현재 이송 대기 중에 있습니다. 사저 방호요원 근무자 25명 전원은 코로나 검사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명박 씨가 수감된 동부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오늘 7명이 또 추가가 돼서 모두 2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나 돼요. 네. 네. 이명박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검사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알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후 수용자와 직원 등 3,10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들어보니까요. 박 반장, 논산훈련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네. 재검사를 한 결과 네. 이 중 9명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명만, 그래요? 2명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지난 21일 입소한 사람들인데요. 훈련을 받기 전에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군과 보건당국은 취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검체가 오염된지 여부 등 검사 결과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11명은 귀가 조치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모두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거기 정말 산밀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군대 얘기하지 맙시다. 예, 하려고 그랬죠 지금. 네,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맙시다. 순간, 네. 유 반장, 영국에서 또 새로운 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2명이 이 새로운 변종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최근 남아공 감염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서식스와 서펙, 노퍽, 햄프셔 등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을 추가로 4단계 봉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비필수 업종 가게가 문을 닫고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가구 구성원 1명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네, 앞서 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가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웃 나라인 아일랜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이 대륙을 건너서 호주나 홍콩, 이스라엘,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영국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백신을 맞은 나라인데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이 되면서 영국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9,237명으로 전날에 이어서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이 코로나와 인류와의 전쟁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백신 추가 확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백신에 더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PA, 즉 한국 전쟁 당시 제정한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DPA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미 행정부가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지시 지원해 우선 조달하도록 한 규정 절차인데요. 앞서 지난 4월에도 이 법을 동원해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생산을 끌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정부가 추가로 밝힌 뭐 그런 내용이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더 이제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죠. 그나저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미국에서는 캐럴을 못 부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그 CDC가 성탄절에 특히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건데요. 다 같이 캐럴을 부르면 비말, 한마디로 침방울이 튀어서 코로나 전파를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볍게 허밍만 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공기 중에 미세 비말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연주에서 관악기를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또 어떤 교회는 신자들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은 이런 유명 캐럴 대신에 일부러 생소한 노래를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크리스마스 풍경이죠. 네, 제가 발제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어젯밤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산타가 출발한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은 원래 이맘때면 관광객들로 발길 틈이 없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거의 없이 한적합니다. 이게 현지 시간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풍경인데요. 이 도시의 일자리 5천여 개가 사라졌고 관광 수입도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산타가 곧 선물을 들고 집집마다 이제 갈 텐데 다행히 백신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Because I was worried that you'd all be upset. So what I did a little while ago, I took a trip up there to the North Pole. I went there and I vaccinated Santa Claus myself. 네. 자, 아까 그 산타 얘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면서 친구와 친척들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저희도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보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얀센 화이자 백신 1,600만 명분 계약 전국 5명 이상 모임 금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2차 신문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까지 따지는 폭넓은 심리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내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직이냐 복귀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약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늘 2차 신문을 끝으로 결론이 나는 만큼 양측 모두 새벽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활을 걸었습니다. 준비 잘했습니다. 법원에서 실체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지는 그런 절차적인 실체적인 하자는 없다는. 절차적인 문제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한 3개 정도 냈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신문이 끝난 뒤에 양측 변호인단에 7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과 2번,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징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징계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 등 나머지 5가지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질문들인데요. 자, 이렇게 재판부가 본질까지 따져보겠다 판을 키운 건 이번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한 건 지난 16일이었죠. 자, 그런데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는 현실적으로 윤 총장 정직 기한 내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차후에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하고 징계가 취소될 경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던 이 2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징계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는 그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열람 분사를 신청했던 자료들,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늘 다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께서는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더 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함이 갈립니다. 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고 추 장관은 무리한 감찰, 징계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제기한 문 대통령도 역시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은 2달 뒤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내년 1월쯤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당 1호에 올리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또다시 직무 배제가 될 수 있고요. 역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관부 인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오늘 밤, 빠르면 저희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 집행정지는 시급성이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총 15가지, 크게 보면 3갈래 혐의 중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에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가지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정 교수 측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받게 하고 또 고통받게 했다는 겁니다. 입시 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법적 구속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증거 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숨이 턱턱 막힌다. 윤 총장이 노린 게 이것이냐 또는 표창장 위조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 표창장 하나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대신 노력한 누군가는 탈락했다면 과연 이걸 사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 중 하나인 대한수화 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 씨는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신문, 징계 타당성도 심리. 네, 보통 이제 중요한 사건은 정치부의 시간에 속보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동안 늘 그래왔는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보로 나올지 조금 지켜봅시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오늘 집행정지 2차 신문 얘기를 해보면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4시 10분 조금 넘어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찍 끝났잖아요. 재판부가 오늘 원래 이제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네, 사실 그 긴급한 결정이 핵심인 그 집행 정지 사건에서 그 신문기를 2차례 여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재판부는 1차 신문 뒤에 양측 변호인단의 질의서를 보내면서 사실상 징계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은 심리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질의서 내용을 보면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발장도 얘기했지만은 징계 취소 여부를 가리는 그 소송의, 그러니까 이제 본안 소송의 결과가 그 정직 기간인 2달 안에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번에 집행정지 결정이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여러 번 했고, 거꾸로 말하면은 그 재판부 역시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리를 마치고 나온 양측 변호인들은 모두 오늘 심리가 아주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특히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양측 서면 그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 혹시 있었을까요? 추가로 질문한 거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서면을 다 읽어봤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따로 없었다. 뭐 이미 좀 결정문을 어느 정도 써놓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는데 네. 특히 추 장관 측은 이 공공복리와 관련한 대목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이 감찰방해 관련 수사 또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 대한 수사가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식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뭐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린 대목이 어떤 거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 양쪽 모두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7가지 질문 중에 어떤 거 가장 주요하셨나요? 뭐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더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그 예상할 수는 없죠. 저희가 재판부에서 오늘 신분 종결을 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뭐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옆에서 누가 막 자꾸 소리도 치네요. 그죠? 네, 무슨 시위 같은 걸 하는 모양이죠. 그 양측이 지금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요. 네, 양측 모두 일단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추 장관 측은 저도 예전에 판사를 해봤지만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지 한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오늘 결과를 낸다고 하니까 계속 좀 속보를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뭐 신반장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메리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조반장이 합시다. 저요? 네, 조반장이 좀 합시다. 가정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하고 조반장이 남읍시다. 네. 오늘은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만약에 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겠죠. 물론 지금 시간이 6시 53분이니까 오늘은 안 나오겠지만 이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달 동안 정직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려견하고 산책한다든지 또 인근 상가에 가는 장면이 목격이 됐는데 당분간 이제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뭐 상황이고 어쨌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상당히 클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무리한 감찰, 징계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계를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기각이 되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정직 기한이 내년 2월 중순까지인데 내년 1월쯤에는 공수처가 출범을 하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리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시 1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윤 총장은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들,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개혁의 주체인 양 호들갑 떨고 공수처를 그리도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을 의미하는 아시타비, 또 이의가 뻔뻔함을 질타하는 후안무치입니다. 네, 저희가 속보 전하는 걸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신문 오늘 중 결론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흥행 카드를 놓고 역시 고심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오늘로 정확히 104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의원,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 단일화를 기치로 들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압박의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당에 경선을 치르라는 겁니다. 안 대표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입당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꼬리표도 남겨뒀습니다.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안 대표는 입당보다는 단일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선거에 이기는 게 최우선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안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100% 시민 경선을 실시하자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을 모두 참여시켜 열린 경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공관위를 이제 외부인 국민의당 추천도 받아서 공관위를 열린 공관위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비당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주도의 경선을 하지만 주도일 뿐이지 열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박성준 의원도 입당을 해 경선을 치르는 건 안 대표에게 불리하다며 거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입당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 경선규칙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 발표를 했습니다만 1차를 여론조사, 2차를 20대 80에가 20은 책임당원, 80은 일반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이 먼저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재보선 승리의 주체는 제1야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은 당원들이 당을 이루는 중요 요소이고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사실상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경선 규정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경선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시민과 당원의 뜻을 조화롭게 반영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결국 단일화 방식도 기승전 지지율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정 출산 의혹에 맞서 아들의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야권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향해 젠걸음을 걷고 있는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경선룰 확정 시기도 내년 1월 초 이후로 미뤘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도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김민석 재보궐선거 기획단장은 설 전후에 서울시장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다. 2월 말쯤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 민심, 추석 민심이란 말이 있죠. 보통 정치적 이벤트는 설이나 추석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엔 코로나19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설이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게다가 야권이 단일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최종 후보 선정까진 시간이 꽤 걸릴 듯한데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컨벤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민주당 후보만 일찍 확정을 했다간 스포트라이트를 야권에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합니다. 더 근본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빅샷 후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의원만이 나홀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여권 지지율 1위 박영선 장관인데요. 박 장관은 여전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 2차 개각이 마무리된 뒤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분의 응답도 필요하겠죠. It's going to be absolutely huge. Now on with the show.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워낙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죠. 미국 의회를 향해 거부권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또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면서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함께 법안을 처리한 공화당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양당은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의회의 의지를 훼손하는 무모한 행동이다. 국방수권법은 59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미 의회 통과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또 다른 카드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5차 경기 부양 법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Congress started negotiations on a new package to get urgently needed help to the American people. However, the bill they are now planning to send back to my desk is much different than anticipated. It really is a disgrace. I am asking Congress to amend this bill and increase the ridiculously low $600 to $2,000 or $4,000 for a couple.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함께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도 시행이 안 되는데요. 오늘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업무 일시 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서랍 안에 밀어넣은 채 유유히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 오는 2024년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큰 그림이란 분석인데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건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바로 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런 티셔츠가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 나름 전략이 먹히고 있는 듯도 싶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트럼프가 준비한 특별 선물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측근들에게 성대히 사면 대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돈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번 성탄절 사면에 비하면 지난 2018년 동심 파괴 사건은 말 그대로 애교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매년 1월 20일까지인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입당, 시민 경선 설왕설래, 민주당은 숨고르기.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국내에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금 농성 중이잖아요. 14일째 단식 농성 중인데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농성장을 찾았다가 항의를 받았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농성장을 찾았는데요. 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서 여러 악조건에 있다.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네, 김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옆에 있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여러 말씀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서 논의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면서 정의당도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일화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법안이 여러 개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된다면서 왜 단일화를 내야 시작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이러한 해괴한 논리는 처음 본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법제실이 입안 활동을 돕지만 심의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서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신경전도 좀 벌어졌죠. 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정의당 광주시당 사이에서 설전이 오간 건데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사 갈등을 일으킨다며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스스로 노동자로 28년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삼성 임원 출신답게 철저히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양 최고위원은 입법 목적과 달리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 법안의 정당성에만 함몰돼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서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결과를 지켜봐달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잖아요. 선거법 위반 관련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70만 원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총선은 아니었지만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피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재판 결과도 오늘 나왔죠. 네, 그 원희룡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 업체에 영양식을 판매하고 제주 지역 취업기관인 제주더 큰 네일센터를 찾아서 교육생과 직원 등에게 피자 25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재판부는 법에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1심 선고가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권 도전 행보에도 부담을 좀 덜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얘기한 3명이 다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현직을 다 유지하게 됐네요. 네. 자, 그리고요. 조 반장, 민주노총이 새 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강경투쟁을 공약으로 내건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양 신임 위원장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사내하청 분회장 출신인데요.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첫 비정규직 출신입니다. 분회장이었던 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363일에 걸친 고공농성투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파인 양 위원장의 당선으로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관계가 한층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입당 시민 경선 설왕설래, 민주당은 숨 고르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끝으로 3일간의 청문 정국이 막을 내리는 건데요.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다음 주로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정치부 회의에 합류한 류정화 반장, 4일째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아마도 주말 반짝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926명입니다. 엿새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869명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2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가 됐습니다. 네, 류 반장이 코로나 읽어주는 여자, 코익녀라면 저는 청문회 읽어준 남자, 청익남입니다. 오늘로 3일째 어김없이 청문회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문회 전국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핵심만 뽑아 스피디하게 읽어드립니다. 청익남이 뽑은 3가지 하이라이트 첫 번째, 박원순 오거돈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의 그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정 후보자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맞다고 동의한 겁니다. 여가부가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것도 잘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여당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소신 발언을 한 셈입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가해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탁현민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누가 쓴 건지 아시죠? 탁현민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입니까?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후보자 야당의 찌르기 공격 다시 한번 받아쳐냈습니다. 야당 측이 정 후보자에게 과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저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장면인데요. 탁 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한 겁니다. 김정재 의원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탁 비서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할 생각이 있냐까지 물어봤는데요. 정 후보자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랬을 때 탁 비서관 경질 대통령께 촉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한다면요. 인사수석으로서는 해야 할 업무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새로 임용하신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럼 이번에는 앞서 보신 1, 2번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낙태죄입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서명한 100인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낙태를 법률로서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일주일 뒤져 31일 자정이 지나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낙태죄는 폐지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무조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었죠. 하지만 여성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손을 놨습니다.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서 낙태죄 관련 6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대체할 개정 법안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와중에 정 후보자가 낙태죄 폐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정부 입법안도 마뜩치 않다는 느낌이죠. 새로운 대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분위기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시간을 잠깐 1914년 이맘때로 돌려볼까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프랑스 북부의 독일군 점령 지역.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독일군과 2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참혹한 전장의 한가운데 얄궂게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독일군 진영에 캐롤이 울려 퍼지자 이를 듣고 어느덧 마음이 누그러진 영국군 백파이프 연주로 화답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구리를 거두고 양쪽은 한데 어우러져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일이죠. 하지만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여의도는 20세기 초 전쟁터만도 못한 걸까요? 여전히 엄혹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변창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망은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선박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전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 비리로 비추어 볼 때 또 정책 방향이 김현미 전 장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정책을 오히려 더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절대 되지 않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정의당마저 데스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선 부적격이라는 겁니다.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됩니다. 국토교통위 회의가 최전선이었죠. 치열한 막판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모두 빠지고 국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내용만 적힌 편파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생도 이런 보고서는 안 쓸 거다. 그러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처음엔 누가 뭐라 하든 마이웨이로 보고 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이달 28일로 보고서 채택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줄줄이 낙마시켜왔던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걸까요? 자, 3일간 청문회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로 말입니다. 야당은 첫날부터 전해철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민정수석 시절 특혜 사면 등 도덕성 이슈 검증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뛰어넘을 만한 한 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당 측에서 칭찬마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후보자가 훌륭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물어볼 게 특별히 없습니다. 네, 지인 채용, 아빠 찬스,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 막말 논란 외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변창흠 후보자. 여당의 비호 덕분이었을까요? 구역 김군 관련 막말 논란을 제외하고는 역시 야당의 뒤집기 한판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변 후보자의 사과 퍼레이드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열 지침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화장과 아침밥 발언도 변 후보자로선 의혹을 해명하는 도중에 오히려 자승자박을 한 셈이었죠.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성인지 교육들의 기회를 조금 더 갖게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열심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자와 권덕철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오늘부터는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증대선 정령의 소신 발언, 여야 변창흠 놓고 막판 기싸움. 네, 어제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던 국토위 오늘 상황 좀 살펴볼게요. 결국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 인품은 저급하고 반헌법적 발상에 도덕성 언급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미 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가인 만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야당 측은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론이 이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일 기세였던 민주당 정회 이후에 한 발 물러서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민주당 조홍천 국토위 간사가요. 주말 연휴 동안 합의 토론 기회를 가져보는 게 협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이 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안전과 노동 인권 감수성의 결여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변 후보자의 언행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한 인식, 그리고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를 보여준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언행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으로 3년 동안 재직을 하는 동안 분양 원가를 부풀려서 현재 경실련과 소송 중이라고도 했는데요.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라고도 하죠. 이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들어봤던 변창흠 후보자의 어제 그 여성 화장급 발언 있잖아요. 오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는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야당 측이 정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시죠.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려면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합니까? 뭐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예. 여성 비하, 예. 편견, 예. 잘못된 인식 예. 인정하시죠? 이런 사람 예. 장관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국무위원으로 같이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거. 자. 네, 그렇군요. 네, 보신 것처럼 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해철, 권덕철 이제 장관이죠. 어제까지는 후보자였지만 오늘 첫날 일정을 어떻게 소화했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첫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발판 삼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 갔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해철 장관은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경찰도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실현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대 도입 등은 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로 반드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경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권덕철 장관은 어땠어요? 네, 권덕철 장관은 아직 취임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오전에는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 후 현충원을 참배했고요. 오후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오늘 중수본이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의 진료를 위해서 거점 전담병원으로 8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권 장관은 거점 전담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현장에서 아낌없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아니 됐어요. 네. 왜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 뭐냐면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내일은 회의를 안 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내일은 회의를 안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네, 그랬죠. 다음 주 28일 오전 10시로 잡혔고요. 네. 애초에는 그냥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좀 바뀌면서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로 밀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 회의에서 그 내용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영의 변창흠 발언 부적절, 전해철, 권덕철 임기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이렇게 주변에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요. 과연 노인들의 보행 안전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다니실 때도 좀 불편하거나 불안한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많지요. 골목이 이렇게 차가 가마만 노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노다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지나가다가도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네요. 예, 있어요. 할머니들이니까 안만도 차가 주의해주면 좋지가지 그렇게 안 돼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걸 지키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멈춤 없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도로변에 차량을 버젓이 세워놓기도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부 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에 비하여 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이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걷는 속도도 느리고 신체 반응 속도도 떨어지는 노인들은 쉽게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막 오고 막 저쪽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좀 위험하지. 노인네들은 건 빨리 못 걸지. 그게 위험하지. 그럴 때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불안하지.
가다가 이렇게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이 복잡하잖아요.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히고 뭐 또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또 약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3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 인근이 가장 많았고 역, 터미널, 병원 주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런 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 시장 등이 지정 요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 지원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도로교통법에 그 관련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따로 설치하고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볼 수 있도록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표지판 정비, 노면 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것 등은 지자체로 하여금 곧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주거 지역이나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는 구역을 대폭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공간을 늘리고 또 도로의 횡단거리는 짧게 하는 그런 교통 정원화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의 약 3배, 사망자 수는 37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서 노인 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강 반장, 우리나라 고령 인구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중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약 3명보다 3.5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시장 인근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이 전통시장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지난 22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상황 등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중순에 이게 이제 시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 한정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6월에 일명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병원, 보건소, 시장과 같이 노인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소병훈 의원실로 문의를 해보니 지난 9월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1차 검토를 거치고 계속 심사하는 걸로 논의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강 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고요한 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가 덮친 크리스마스 이브. 반짝이는 성탄 트리와 달리 거리는 한적하고 교회와 성당마저 조용하죠. 유명한 캐럴 가사처럼 그야말로 고요한 밤을 맞고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가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방역용품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지만 최소한의 낭만만큼은 남겨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사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탄생한 노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도 달래지길 바라면서요. 고요한 밤이지만 거리두기 안에서
저마다 거룩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회의가 없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현장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방역 수칙 잘 지키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